안녕하세요. 오늘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이 책을 낭독해 드립니다. 이 책은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가 지은 책인데요. 그는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를 역임을 했고요. 2001년에 출간된 신체 감각을 되찾다로 신초 학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라는 책이 250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대학 강의와 집필 활동 외에도 텔레비전, 라디오 강연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잡담이 능력이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내가 공부하는 이유 등 다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저자는 50대를 보다 당당하게 의미있게 살아갈 방법에 대해 성찰해왔으며 현재 그 스스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며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머릿말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50. 마침내 인생관을 확 바꿀 때가 왔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은 이런 증상이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대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나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돼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아랫 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을 하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드디어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또는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50세 넘어 빠지기 쉬운 부정적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까?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다. 나는 10대 후반에 이 책을 읽고
이 안에는 평생 지침으로 삼을 만한 사고방식이 담겨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 그 후 이 책에 담긴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현재가 이러하니까 과거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 현재라는 시대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있는 상황에 따라 역사를 보는 견해도 달라진다. 즉 과거의 의미는 현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행위는 지난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역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라며 후회하기 쉽다. 물론 새삼스럽게 생각해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괴테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요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 50세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갑자기 10대 때 이렇게 해둘 걸 그랬어 라는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이해한다. 나 자신도 자주 과거의 실패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고 되뇌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50세 넘어 빠지기 쉬운 후회와 자책,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후회는 그저 감미로운 추억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아버지의 수집품 속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무렵까지 발표된 가요를 수백 곡이나 모아둔 CD 세트를 발견했다. 결정판 히트곡 모음집 같은 제목이 붙은 주로 통신 판매에서 파는 종류의 기획상품이었다. 한번 들어보니 그 시대 가요는 주로 고민이나 후회 같은 비애를 노래한 것 일색이었다. 아버지는 왜 그런 곡만 듣고 또 들었을까? 물론 요즘 유행가에도 그런 가사를 노래한 곡이 있긴 하지만 예전 가요에는 특히 어른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가 많은 것 같았다. 어쩌면 지울 수 없는 과거를 통해 자기 인생의 그림자에서 맛보는 쓴맛뿐이 아니라 빛을 가져다주는 단맛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나는 지우고 싶은 과거라고는 해도 그때그때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선택했을 테지만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그 선택을 책임지고 결과를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을 청년기에 터득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내린 선택의 후회는 없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10대를 돌이켜보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기회를 놓친 것도 있다.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뉘우친다기보다는 왜 이런 데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고 사소한 일을 후회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친 시험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목을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다른 과목을 선택했었을까 라고 후회하는 것이다. 또는 당시에 짝사랑했던 친구를 떠올리면 그 아이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더라면 나랑 사귀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 모른다. 이렇게 예전 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를 되돌아보고 감미로운 추억에 잠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50세 이후에 생산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 중에는 과거의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으로만 쓰므로
확실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생산적이라는 것이 50대 이후에도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든다. 생산적이면 돈을 벌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는다. 20대나 30대라면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50쯤 되면 생산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생산성 이론론이라는 사고방식은 얄팍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런 뜻에서 후회한다는 것은 절대 과거에 얽매여서 정치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에 다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나 역시 요즘 들어 잊고 있었던 과거를 돌이켜본다 라고나 할까? 그러고 보면 10대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회상할 때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그때는 친구에게 내 행복과는 잘못되었어 라고 트집을 잡곤 했었다. 도대체 그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걸까? 지금도 여전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도 당시에는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 녀석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청년기의 실수는 한 번 불을 지피면 오랫동안 계속 타는 최고급 숯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5, 60대가 되면 그것으로 따뜻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는 인생보다 실수했던 인생이 두고두고 훈훈하다. 10대 무렵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정말 즐거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고 실수했던 추억이 타다남은 수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나름의 깊이가 있는 인생이다. 게다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면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느낄 수 있다. 때로는 50세의 연륜을 쌓아서 1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성공할까 같은 헛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10대가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그렇게 감미로운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언제까지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한다. 나섬의 소새끼의 소설 마음에 등장하는 선생님은 절대 지울 수 없는 자책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그 선생님과 만난 학생인 나는 선생님이 뿜어내는 어두운 기운에 깊이 매료된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둠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나를 처음에는 회피했지만 드디어 유서라는 형태로 나에게 자기 비밀을 밝힌다. 너는 지금 너 스스로 내 심장을 도려내 그 피를 자네의 얼굴에 쏟아 부으려 하네. 이렇게 시작되는 유서는 선생님이 친구인 K를 속이고 아가씨와 청혼함으로써 K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과거를 고백했다. 선생님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자책하면서 살아왔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죄의식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생겨도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아지리라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선생님은 매달 K의 묘를 찾을 때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죄책감만 더 쌓여갔다. 결국에는 선생님 스스로 죽음과 손을 잡고 만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운 기억은 잊히고 즐거운 기억만 남는 것은 시간이 내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만 쌓인다면 시간은 내 적이 되고 만다. 도대체 질투라는 감정은 왜 생겨서? 나이가 50을 넘어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질투심도 주의해야 할 감정이다. 옛사람들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면 니체는 질투라는 감정을 극도로 싫어했다. 질투의 불꽃에 둘러싸인 자는
마침내 방향을 돌려 전갈처럼 자기 자신을 독침으로 쏘게 된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르상티망, 즉 원한, 증오, 질투 같은 감정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자기에게 허용하지 않고 청산했다고도 말했다.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 또한 계몽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교조에 해가 되는 것으로 원망보다 큰 것은 없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원장. 원망이란 남을 시샘하는 마음을 말한다. 세상에 부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시샘하는 마음은 정말 제일 어쩔도리가 없는 것이다. 나도 질투심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한 요인이라고 본다. 질투심이 만연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추문을 더욱 좋아하고 그 추문 때문에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재미있어 죽는 것이다. 주간지를 보면 전 국민이 한 달에 1명 정도는 수렁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고대한다. 실제로도 물에 빠져 죽기에 생긴 사람에게 일제히 돌을 던진다. 그런 잔인한 마녀사냥 같은 일이 늘 일어난다. 물론 공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집단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탤런트 같은 유명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 일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흔히 일어난다.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잘못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할 일인지 의문스럽다. 그것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게 이런 졸렬한 르상티망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 나는 남이 전락하는 것을 보고 매우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여전히 피해 재단의 희생양을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선 자신의 비열한 인간성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란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0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는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것도 없어도 별 상관이 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은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 30대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생기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이 화제에 오른다.
60세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당신의 인생 중간 성적표는 어떤가? 50세가 되면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것일 뿐이다. 앞으로 일도 계속해야 한다. 그래도 경쟁이나 자리매김, 순위 같은 구속에서는 자유로워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어디선가 5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의 저금 통장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렇군, 성적표가 나오고 말았구나. 내 성적은 뭐 이 정도로구나. 라고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50세에 받는 성적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자기 삶에서 대부분의 승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때까지 10억을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을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3천만 원을 번 사람도 아예 한 푼도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자기 성적표라는 것이다. 물론 재산이 인생의 가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한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50쯤 되면 이제 남에게 승인을 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중학생은 좋아요 수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20대도 신경이 쓰여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 무엇이든 SNS에 올리며 그것을 친구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50세가 되었어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줄어들 나이다. 40살도 아니고 50살은 정말 먹을 만큼 먹은 나이가 아닌가.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자.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나만 골병들지.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는 분명 50이 되었지만은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생의 성적표 따윈 아직 받고 싶지 않아 라며 말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에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하나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론을 내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튼다. 요즘 애들은 일하고 운운하며 얕잡아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젊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가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게 살 수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희생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다카다 준재에게서 배웠다. 최근에도 다카다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준 산책 등에 출연해서 특유의 모든 대충대충 하고 마는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카다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카다가 누구인가 질투심을 느끼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다카다의 이런 점을 본받아 여러 가지 질투심에서 벗어나자. 동년배들과 벌이는 경주는 끝났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들지 말자.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둬야겠지만은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때의 대처법.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레니코프는 자신의 우수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번뇌하다가 끝내 살인까지 저지르고 만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20대 때 정신적으로 라스콜레니코프와 같은 생활을 했다. 자존심은 강한데 할 일이 없었다. 나만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에 둘러싸여 세상에 적이마저 품고 있었다. 그런 시간이 무려 10년이나 이어졌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 당시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당신의 고민은 한마디로 재능을 발휘하고 싶다. 그런데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재능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대학 동창생들은 정치인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사회에 나아가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인정해주고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험 매슬로도 욕구 단계 이론에서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싶어한다. 실적에 따라 칭찬과 보수, 신용을 얻고 싶어한다라는 등 차원 높은 자존심을 충족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들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기뻐하는가 보다. 이 장에서는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나 질투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니. 나는 33살에 메이지 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었다. 처자식까지 있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정식 직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은 것보다는 내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데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는 또 다른 기쁨이었다. 연구로는 남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깊이 파헤쳐도 그 깊이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한편으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일종의 스포츠에서 얻는 쾌락이나 해방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강의가 없는 일요일이 오히려 고통스럽다. 마음 편히 쉬어보려고 해도 뭔가 나쁜 기운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월요일 오전에 수업을 잡아서 주말에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전부 방출하려고 노력한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처럼 휴가가 길어지면
해소하지 못한 스트레스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질 정도다.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에는 계절학기 수업을 넣어서 한숨 돌린다. 그만큼 나에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학생들이 꼭 필요한 존재다. 대학에서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라고 1년간 휴가를 내주는 제도가 있다. 나는 근속연수가 20년을 넘어서 그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쓰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나에게는 책이든 강의든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비교적 나 자신을 높이 사고 인정해주는 편이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는 남들을 못지않게 마음을 다친다. 나는 강의 때마다 매번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99명이 칭찬을 해도 한 명이 부정적인 말을 써내면 그 말이 매우 신경 쓰인다. 이럴 때는 나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처럼 뜻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문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기로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취소되었다. 상대방의 상황이 바뀐 것이 원인이라면 내가 조절할 수 없다. 가령 예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획이 변경되기도 한다. 관련자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일이 취소된 것이 상대방의 상황 때문이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 일에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후로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반대로 그 일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래도 결국 대부분은 어차피 안 됐을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애초에 그 실수가 원인이므로 없었던 일로 덮어버릴 수는 없다. 실수를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쉰 정도 되었다면 실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재해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또는 일이 끝났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상대에게 평가를 낮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아무래도 속이 상한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시간의 치유력을 높이는 법. 지나간 일이라도 원한이나 회한 같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시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빨리 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는 방법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난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난 일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아주 오래된 일처럼 느껴진다. 마음속에 흥얼이가 졌을 때 나는 당일 치료여행도 자주 간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 바로 어제 일도 일주일 전의 일처럼 아득히 느껴진다. 아니면 좀 특별한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가령 몸 상태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장어를 먹고 몸보신하는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을 위해 소박한 사치를 부려본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아껴둔다. 나는 바로 첫날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도 얼마 전에 라는 말을 시작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건 어제 일이잖아요 라고 반문하곤 한다. 왜 그런지 나는 어제라는 말을 정말 잘 꺼내지 못한다. 물론 차분하게 따져보면 둘을 구분할 수 있지만은 감각적으로는 어제도 얼마 전에 포함시켜버린다. 매일같이 너무 많은 일이 있는 데다가 각각의 일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다 보니 바로 어제 일어난 일도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나 보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완전히 집중해서 본다. 그러다 보니 90분짜리 축구 한 경기가 끝나면 엄청나게 피로해진다. 그 어느 쪽 팬도 아닐 때도 경기장의 관객 수만 명분의 흥과 에너지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면 그 전에 일어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감정의 큰 파도가 지나갔기에 그 이전의 일이 멀게 느껴지고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슴속 응어리를 어떻게 풀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씩 불평을 토로해보자.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된다.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1, 2주는 걸리겠지라고 체념하고 중간중간 푸념을 조금씩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상처가 낫는다. 이 일은 전치 한 달감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한테도 푸념하지 않은 삶은 물론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면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 것보다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다. 가족끼리는 법도 뛰어넘는다고 하면 지나치지만 가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의지할 수 있다. 가족은 표면적으로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실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불평도 주저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 의연하게 생활할 수 있다.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배출해내자.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 불평을 계속 늘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버릇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카세트 테이프가 망가져서 곡의 특정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불만만 자꾸 호소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만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어지간히 깊다는 증거다. 그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린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천재라고 질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일장에서 질투심이 사회에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 생각해봤다. 약간 중복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나 자신의 질투라는 감정을 돌아보고자 한다. 질투심과 경쟁심은 대부분 한 쌍으로 되어 있다. 누구에게나 경쟁자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이상 서두에서 말했듯이 젊었을 때는 나 역시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인정받는 것일까? 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많은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것에 기반해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질투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면 일본 만화의 제1인자이자 만화의 신 또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즈카 오사무가 떠오른다. 데즈카의 엄청난 질투는 말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데즈카는 누군가를 질투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일본 만화계를 만들어낸 천재, 아니 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신조차도 잘 나가는 사람이나 새로 등단한 만화가를 폄하하려고 했다. 특히 데즈카와 이시노모리 쇼타로 사이에 있었던 일화는 유명하다. 이시노모리는 SF 만화에서 학습 만화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만화의 왕이라고 불리던 인물이다. 당시 이시노모리는 이미 여러 작품을 통해서 스타 만화가가 되어 있었다.
이시노모리가 거의 대사가 없는 실험작 준을 잡지에 연재하던 때 이야기다. 이 작품에 대해 데즈카는 혹평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결국 이시노모리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존경하는 스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이시노모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편집부에 연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소식을 들은 데즈카는 이시노모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이시노모리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고 한다. 미안하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네.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이시노모리 쇼타로의 바람처럼. 데즈카는 자신이 한 말의 진짜 의도를 스스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틀림없이 이시노모리 재능에 질투심이 일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처럼 데즈카는 나이를 먹어서도 자신이 제1선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으므로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에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었다. 그런 질투심과 열정이 마음속에 있었기에 블랙잭 같은 명작을 주간지에 연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블랙잭은 본격적으로 의학을 소재로 한 최초의 만화로 사회를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게 바라보는 데즈카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매주 연재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데즈카 오사무 같은 천재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50세가 되었다면 더더욱 질투라는 감정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나는 50살이 되었을 때 남을 질투하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다. 나이살 먹어서 질투라니 부끄럽군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출판업계에서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 있다. 그때까지 나는 이런 책이 팔리다니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잘 팔리는 책에는 분명 내가 알아채지 못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삐딱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나이 먹어서 누군가를 삐딱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볼썽사납다. 30살짜리 젊은이가 질투하면 경쟁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까지 경쟁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은 인격 형성이 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내가 삐딱해지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한다.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을지라도 일부러 장점을 찾아내 조금 과장되게 칭찬해본다. 실제로 소리를 내서 칭찬해보면 마음이 편해진다.